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유정입니다. 맨날 현강 애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강의실인데 선생님 또 혼자 이렇게 찍으려니까 엄청 어색하네. 근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어가지고 현강 수업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한번 짠! 와서 오늘 당장 시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일단 이번 6월 모의평가 어땠어 얘들아? 선생님 시험 보면 나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몇 개 있잖아. 어땠어? 잘 봤어?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일단 시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 막 작년보다 쉬웠다. 쉬웠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좀 거지 같지 않니? 작년보다 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그건 좀 잘못된 비유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 수능은 사실 비교할 만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너무 특이한 어떤 특이점이었던 거고 일반적인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것 같아. 물론 작년 수능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실제 시험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선생님은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가장 생생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생생한 우리 아이들의 어제 막 시험 끝나고 우리 현관 친구들도 막 연락 엄청 많이 오거든. 막 시험 어땠어요? 시험 어땠어요? 막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대표적인 말들을 몇 개 꼽아보면 화장문. 화장문 어쩔? 물론 나에게 어쩔 이렇게 보내진 않았겠지. 우리 아이들이 화장문, 특히 문법에서 조금 버벅거렸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문법의 문제를 풀면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풀 때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채점을 하다가 에?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그 생각했거든. 우리 아이들 자기들이 오답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되게 많이 걸리겠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이 풀 땐 몰랐는데 매기니 충격. 이런 이야기. 자기가 풀 때에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작년 수능이 기점이었던 거지 뭐. 그러니까 2017년부터 비문학 지문이 세 지문이 나오면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잖아. 근데 그 정점을 찍었던 건 작년 수능인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사설 모의고사들이 전부 다 지문의 길이만 막 길게 하고 그냥 타임어택으로 아이들을 조지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시험은 그 정도의 길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쓱 풀고 다 풀었어. 답도 골랐어.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채점을 하니까 약간 이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국어 불난이도에 너무 적응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쉽게 느껴졌다. 뭐 이런 선생님 현관 친구들 중에서도 100점 있고 지금도 막 좀 전까지 선생님이랑 카톡하던 친구도 오늘 98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너무나 불난이도에 좀 적응이 돼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느껴지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자기 생각이랑 좀 많이 비슷하지. 일단 등급 컷을 먼저 이야기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막 좀 쉬웠다. 작년 수능은 아니지만 뭐 선생님 생각에는 작년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등급 컷인 것 같아. 작년 6평은 등급 컷이 91점이었어. 작년 6평도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어려웠었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작년 수능 1컷이 84잖아. 작년 정말. 올해 6평은 오늘이 시험 본 당일이거든. 해설 강의를 우리 친구들이 언제 볼지 몰라가지고 오늘 바로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몇 개월 지나서 지금 이 강의를 뭐 10월이나 11월에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지금 찍는 날은 6월 모의평가 당일 날이기 때문에 예상 등급 컷, 현재 추정되는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은 87점, 2등급은 뭐 80점, 3등급은 71점, 뭐 요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에 요 학생들을 그대로 작년에 이 학생들이 시험 봤잖아? 그러면 등급 컷은 85점 정도로 아마 내려갔었을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고3들이 저희가 재수생 언니보다 똑똑한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 모의평가 총 응시자 수가 54만 183명이었어. 모의평가 응시자 수가 저 숫자였는데 이거는 2005학년, 그러니까 현 체제의 수능,
2004학년도까지의 수능과 또 2005학년도까지 수능이 좀 달랐지. 그래서 현 수능의 체제가 도입된 이후로 역대 최저야.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는 54,326명이 감소했으니까 엄청 큰 숫자거든. 그래서 그만큼의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꾸로 등급컷은 좀 약간 올라간 게 아닐까 싶은 생각. 그리고 재학생이랑 졸업생이랑 비교해 봤었을 때 재학생들의 숫자는 이 정도인데 졸업생의 숫자가 이만큼이거든.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 더 소름 돋는 건 이거지. 전년 대비 증가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총 인원은 감소했는데 이만큼이나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졸업생 숫자는 이만큼이나 증가했다는 거는 그냥 이 숫자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숫자인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숫자를 뒤집어 보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작년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국어에서 멘탈이 탁 터져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었던 혹은 삼수를 하게 됐었던 굉장히 많은 N수생들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다는 이야기는 9월 수능이 될수록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이입될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 고3 친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재수생 언니 오빠들은 내가 말 안 해도 정신 바짝 차리겠지. 바짝 안 차리면 네가 큰일인 거야. 근데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수 최상위권 친구들과 좀 비교를 하는 기준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등급컷이나 뭐 이런 시험의 성격들을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번 시험에 오답률,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한번 쭉 뽑아봤어. 지금 숫자가 역순으로 돼 있지? 지금 내가 작년 수능을 그렇게 욕했는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얘들아, 이거 정답률이다? 이게 지금 이 정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지금 10명 중에 1명 맞은 거야.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니? 약간 이 정도면 10명 중에 1명이 맞은 거면 약간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41번. 우리 애들 맞아 틀렸어 나 틀렸어 그치 10명 중에 1명이 틀렸으니까 너 틀렸을 거야 아마. 말이 안 돼. 비문학, 고전소설, 장문, 비문학. 지금 보면 약간 평소랑 많이 달라진 건 뭐가 끼어있어? 장문이 끼어있지. 이번 장문의 트렌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텐데 자료 활용. 10번 문제 기억할 거야. 우리 애기들 어떤 문제였냐면 자료 활용 문제인데 다단의 한 면이야. 핵 길어.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자료를 독해하고 앞에 있는 자료랑 확인하고 선지까지 오는 약간 이 3쿠션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좀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답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평가원이 약간 잠깐 하나만 추가하면 2017 이후로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임 어택. 좀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물론 평가원은 그 와중에서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매력적인 오답까지 같이 가져갔는데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변별력을 측정하는 굉장히 많은 사설들에서 그만큼의 어떤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의 어떤 변별력을 갖추지는 않은 지문의 길이만 되게 긴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연습 많이 익숙했을 거야. 한 지문 버리고 나머지 풀자만.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평가원이 선생님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은 평가원 내가 작년에 엄청 욕했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작년 수능 보고 나서 막 엄청 막 뭐라 했잖아. 절대 평가원이 작년 수능처럼 낼 리가 없다. 지문의 길이 애들이 막 사설 막 엄청 길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절대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이번 6평이 그 신호탄인 것 같아. 실제 수능은 길이가 어떤 타임 어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은 점차 줄어들 것 같고 대신에 매력적인 오답으로 학생들의 사고 체계를 변별하는 약간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 애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 보면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그냥 풀만하네? 라고 생각해도 채점했을 때 썰렸던 이게 약간 옛날 시험의 트렌드, 옛날 시험의 어떤 스타일이거든. 매력적 오답들이 중간중간 다 숨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매력적 오답에 낚이게 못 푸는 게 아니라
풀었는데 틀리는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9월 수능에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선생님이랑 그 우리 모든 팁이나 파일안에서 같이 연습하는 거. 선생님이랑 파일안에서 맨날 뭐 연습해? 이거 왜 골랐을까? 근데 왜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 그런 매력적 트랩을 만들어내는 거. 선생님이 그런 패턴들을 쫙 모아서 모든 팁 3부에다가 넣었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수능 9월 수능이 지향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또 너무 어려우면 결론만 기억해. 매력적 오답을 분석하는 연습, 평가원의 트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만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될 것 같아. 우선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꼬미야? 내 거꾸로 들고 있었네. 왜 거꾸로 하나 있네. 전체적으로 일단 영역별 큰 틀부터 먼저 살펴보고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이번 시험에 영역별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장문, 화장문에서는 장문이 약간 좀 빌런이었던 것 같아. 장문 빌런. 장문에서 자료 활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지. 자료 활용 문제가 2번은 화법이긴 하지만 화법에서도 자료 활용, 6번 자료 활용, 10번 자료 활용, 뭐 이런 특히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화장문에서는 자료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고 진짜 빌런은 문법이었지. 문법 풀었을 때 어렵다는 생각 안 했을 거야. 생소한 개념이라는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야, 우리 애기들. 근데 채점을 했는데 틀렸지. 선생님 문법 문제 보면 생각했거든. 잘 만들었다. 내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이들이 낚일 만한 포인트를 탁탁탁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문법 문제 봤는데 정답률을 n분의 1을 해보면 역대 최저의 정답률이야. 그러니까 풀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문법은 아마 이런 트렌드로 계속 갈 거야. 어떤 트렌드냐면 더 이상 문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막 모르는 막 생소하고 생경한 지문이 나오기는 어려워. 생소하고 생경한 지문은 뭘로 나올 거냐면 문법 더하기 비문학 지문. 거기서는 생소하고 생경한 파트가 나오겠지만 문법이 5문제가 출제된 지 꽤 오래됐단 말이죠. 2014학년부터 14, 15, 16, 17, 18, 19, 20 7년째잖아. 7년째 6월, 9월 수능. 그러면 한 해에 15문제인데 7년씩 해봐. 100문제가 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단순하게 아이들이 모르는 파트를 내는 그런 문제보다는 매력적인 오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출제할 거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었지? 평가원의 틀에 파악하는 연습. 문법도 마찬가지야. 같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2019학년도 수능 이전 그러니까 2019학년도 2월, 9월, 2018학년도 뭐 그 전 시험들의 길이와 난이도를 회복한 것 같아요. 대신에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 되게 많이 되지 않았니? EBS 연계 많이 됐어. 얘들아 6작품 중에 4작품이나 연계됐거든. 근데 또 틀려. 왜? 정확하고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끊어서 보는 이런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역별로 좀 구체적인 현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화장문에서 일단 2번 문제 우리 애기들 시험지 펴놓고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아. 벌써 버린 건 아니지? 버리면 안 돼. 꼭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애기들.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 출제되는 자료 활용. 자료 활용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화법. 선생님이 요 모평, 2019학년도 6월 모평, 작년 모평 때 무슨 얘기했냐면 최근의 트렌드가 계속 융합이다. 화법에서도 자료 활용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추세는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대신에 작년 6평 시험지 한번 봐봐. 작년 6평 시험지의 자료 활용 문제에 비해서 이번 6평의 2번 문제의 자료 활용 문제 난도가 훨씬 더 올라갔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능에서도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4번에서 7번 세트 있잖아. 화법 더하기 장문 세트는 뭐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계속 출제된 패턴이긴 한데 약간 달라진 게 있어. 요거는 좀 지적하고 좀 쓸까 우리 애기들? 2019학년도 수능 이전, 그러니까 선생님 수능 이전이라고 말하는 건 2019학년도 6월, 9월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의 시험은 가에서 화법, 나에서 장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19학년도 수능 이전이라는 건 2018학년도 6월, 2018학년도 9월, 2018학년도 수능, 2019학년도 6월, 2019학년도 9월까지는 가, 화법, 나, 장문이 나왔는데 작년 수능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친구들이 많아. 왜 당황을 했냐면 애들 막 로보스 너무 거지 같았어. 기억나지? 들어본 것 같아. 그지? 고3 친구들도. 그리고 화장문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가에서 갑자기 장문이 나오고 나에서 화법이 나왔어. 가에서 신문 나왔거든. 표제 부제 해가지고 뭐 달리기 성어만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한테는 화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토의나 토론이나 합상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신문 기사가 나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나에 내려갔더니 또 뭐가 나오냐면 토의 토론 이제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읽다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에서 우왕좌왕했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 모평은 2019학년도 수능과 스타일이 똑같아. 가에서 장문, 나에서 화법. 대신에 차이점은 나 지문에서 협상이 나왔어. 협상은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처음으로 출제된 파트거든. 항상 평가원은 토의 지문, 토론 지문 아니면 회의 지문, 토의나 토론이나 회의를 많이 출제했는데 협상은 잘 출제를 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좀 처음으로 협상 지문이 출제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협상 계획서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출제된 자료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10번 문제가 자료 활용 중에 역대급으로 긴 문제여서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있었던 아까 그 문제 기억나지? 너무 길었다. 그 문제가 바로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 11에서 12번은 비문학 더하기 문법 지문. 요거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출제된 그런 패턴이거든. 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교과서 없는 내용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있는 게 나왔을 때는 요만큼, 교과 과정에 없는 게 나왔을 때는 이만 훨씬 많지 얘들아.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교과 과정에 있는 아주 간단해. 교과 과정에 있는 비문학 지문은 예외 조건만 체크하고 넘기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거 배우잖아. 이렇게 비문학 지문 나오잖아. 그럼 내가 아는 지문 안 읽으면 안 돼. 너가 안 읽는다는 걸 알고 평가원이 중간이나 마지막에 예외 조건을 끼워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을 쭉 하다가 단 이럴 땐 아니야. 다만 이럴 땐 아니야. 이때 이런 말들을 끼워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스르르르 읽다가 내가 아는 질문 하다가 어떤 예외 조건이나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부분에만 체크를 해서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교과 과정에 없는 비문학 지문은 너무 읽어야지. 안 읽고 어떻게 풀어? 그런 건 읽어야 돼.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화장문 끝.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에피크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사회 대박이지 않았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애들도 막 시험 보고 연락 엄청 많이 왔더라고. 그 선생님이랑 논리적 구조독해 강의 때 내가 논리적 구조독해 진짜 깜짝 왜 유난 떠냐고? 아니 진짜 들어봐 얘들아. 내가 논리적 구조독해 강의 때 선생님이 그 출제 좀 많이 되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경제 개념을 설명을 해줬어. 선생님 보너스 트랙으로 넣어놨을 거야. 경제 수업하면서 얘들아 경제 막 이렇게 경제 챕터, 사회 챕터를 설명을 하는데 애기들이 경제 개념 좀 설명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경제 많이 나오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이번 수특에 나온 경제 개념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내가 안 하고 선배가 있어. 같이 와서 그 전공자가 와가지고 내가 또 전공자 초빙 나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전공자 누나 불러가지고 전공자 성대 경제학과 다니는 누나가 와서 그 설명을 막 해줬거든. 그대로 나왔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이 정도 진짜 너무 대박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설명했던 언니가 시험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첫 단락 우리가 수업한 내용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그 우리가 했었던 EBS 그 자료 아니 어떻게 EBS 수없이 많은 연기 중에 딱 그게 나와? 그랬어. 근데 그건 좀 아쉬워.
이게 수능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좀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 뭐 계속 가볼게.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문의 길이 자체는 좀 작년 수능보다는 줄어들고 대신에 어떤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문학도 대박이지. 야, 문학은 진짜 소름 돋지 않았냐? 일단 문학은 뭐 뻔하잖아. 이렇게 아까 6개 중에 4개 연계됐다 그랬지 선생님이. 현대소설 연계됐고 고전소설 연계됐고 고전시가 연계됐고 현대시 연계됐고 수특에 있는 페이지와 씹먹 비교해보라고 선생님 강의 중에 씹어먹는 EBS에 있는 부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소름 돋았잖아. 나 진짜 이 정도면 약간 신기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이 토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토지가 되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 줄거리를 쫙 얘기해주고 근데 토지가 워낙 긴 작품이라서 아마 구현이 되면 서희가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 실제 EBS에는 이런 장면이 없거든. EBS랑 전혀 겹쳐지지 않는 다른 장면이 출제됐고 조홍정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장면이 출제됐어. 유언 12곡이 진짜 대박이었지. 대박 사건. 유언 12곡이 EBS에서 1부터 6장까지 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고전시가 전문 다 교재에서 수록하잖아. 선생님이 강의 때 뭐라고 했냐 확인해 보라고. 선생님이 우리 애기들한테 얘들아 유언 12곡이니까 몇 곡이야? 총 12곡이잖아. EBS에서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7에서 12까지가 구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라고 하면 선생님이 꼭 집어서 특히 이 수에 나오는 나도 몰라 하노라는 이런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갈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나왔지. 그러니까 문학은 얘들아 애들 엄청 놀렸는데 이 정도면 임해동 선녀보살 아니냐. 선생님 분당청설에서 수업하는데 분당청설이 임해동에 있잖아. 그래서 그때 분당 애들이 막 임해동 선녀보살 아니냐. 대치동 애들은 대치동 예섬에서 수업하거든. 예섬 애들이 막 대치동 쪽집게 아니냐. 나 약간 요정하면 안 되겠니? 팅커벨. 미안 얘들아. 일단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비연계인데 나왔지 그치? 그리고 가의 추일서정 시는 어차피 연계가 되잖아. 뭐 잘라서 낼 수가 없잖아. 그치만 나 작품이 비연계로 구현이 됐었던 것 같아. 지금 봐봐.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아. 작년 똑같아. 현대소설 다른 장면, 고전소설 다른 장면, 고전시가 요만큼 연계, 이만큼 비연계, 현대시는 그대로인데 다른 거랑 묶어서 그 다른 거는 비연계 작품. 실제 한번 볼래? 현대소설 다른 장면 나왔죠. 고전소설 다른 장면, 이거 작년이에요. 요 표는 작년 수능 EBS 연계. 현대소설 다른 장면 나왔고요. 고전소설 다른 장면 나왔고요. 현대시는 나 비연계고요. 고전시가는 요만큼만 일치하고요. 저 완전 똑같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보여 얘들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는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야 아무리 EBS 연계를 많이 해봤자 뭐해. 이렇게 나오면 너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수특 완강한 거 아시죠? 네. 토할 뻔했어. 선생님이랑 애들 같이 토했어.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분석해야 돼. 내가 먼저 분석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자기의 분석이랑 선생님 분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면서 들어야지 훨씬 더 많이 늘겠지. 그리고 소설이나 극갈래의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체 줄거리 다 말해주거든. 그렇지만 너도 먼저 전체 줄거리 파악해야지. 꼭 전체 줄거리를 같이 공부를 해두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 약간 나 소설 수업할 때 그런 느낌이야. 책 읽어주는 곰돌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씹어먹는 EBS, 민정쌤과 씹어먹는 EBS는 이렇게 구성돼 있지. 내가 먼저 분석해보기, 그리고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내신식으로 말을 해주진 않잖아. 지문의 유기성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구절에 막 약간 내신식에 막 꼼꼼한 해설을 원하는 친구들 있거든. 뭐 우리는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했어야 하니까.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에 그런 내용 넣어놨어. 그리고 선생님이 고전 시간을 전문을 수록했으니까 아까 유언 12곡에 비연계됐던 부분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겠죠? 소설이나 극은 전체 줄거리까지 같이 설명하고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아이들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이 찍어준 EBS 포인트, 출제 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서 그런가 봐. 학교는 문학을 출제를 한단 말이야. 당연하죠. 문학 학교 선생님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했을 거 아니야. 근데 출제하면 문학은 좀 낼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런 포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수능 수업을 계속 하니까 평가의 트렌드를 계속 분석할 거 아니야. 선생님 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나올 가능성이나 주요 작품들을 잘 찍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특은 좀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게 잠깐 표 하나만 보여주면 극,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이거 작년 수능이야? 수특. 수능인데 뭐가 허빼 많이 연계됐어? 수특 작품 되게 많거든. 수특책 막 2만 원잖아. 이번 수특이 역대급으로 작품이 많아. 실제 수완이 나오고 나면 아이들이 수완이 얇으니까 EBS 연계 수완만 할까? 막 이런 친구 되게 많은데 수완은 연계가 좀 떨어져. 왜냐하면 책도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책도 너무 늦게 나오기도 하고 책이 되게 작품 수가 많지 않고 좀 수완의 트렌드는 항상 약간 레어템한 작품? 약간 이런 작품들을 많이 수록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 수특은 좀 주요 작품들이 많이 수록돼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우리 인간 친구들이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무게중심을 둔다면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수특을 훨씬 더 먼저 봤으면 좋겠다.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거. 기출의 클리셰. 반복돼. 내가 틀린 그 문제는 선생님 만든 명언이죠. 내가 틀린 그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애기들? 내가 실수로 틀렸어. 또 왜 틀려? 또 실수하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그때 했던 똑같은 잘못된 패턴으로 다른 걸 볼 때 똑같이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이렇게 말을 우리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예섬에서 선생님이 대치 예섬에 수업할 때도 우리 애기들이 여기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막 선생님 그럼 수업 시간에 막 시키잖아. 이거 고른 애가 어떤 것도 골랐을 것 같아? 어떤 이유로 이런 것도 틀렸을 것 같아? 이런 그 사고 패턴을 계속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출을 분석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의 분석이지. 물론 지문도 분석할 수 있고 발문도 분석할 수 있고 선지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번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선지 분석에다 좀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샘플링으로 몇 개 만들어 왔어. 일단 자기가 만약에 자기 시험지랑 작년 6구 수능이 있으면 훨씬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 자기가 만약에 이번에 13번을 틀렸어. 13번을 틀린 친구인데 자기 작년 9평 시험지 봐봐. 이 말의 전제는 작년 9평을 봤어야 되네. 이렇게 뭐 재수생도 있고 고3 친구들도 작년 기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안 풀어봤다고? 풀어봐야 돼 얘들아. 풀어오셔야 돼요. 네. 2019학년도 9평에 4번을 만약에 골랐잖아. 자기 시험지 한번 봐봐. 그러면 이 친구는 보기의 마지막 조건을 좀 누락하면서, 그러니까 보기를 볼 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훅 내려가서 선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보기 독해를 굉장히 날림으로 하고 선지로 바로 내려가서 가장 답처럼 보이는 아이를 고를 가능성이 높은 친구인 것 같아. 또 만약에 이번 14번을 틀렸는데 2018 수능 19 말고 18 수능 14번에 3번을 골랐잖아. 그럼 이 친구는 숨어있는 의문의 변동 파악 못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실수 아니야.
숨어있는 음운의 변동을 파악 못하거나 음가 없는 이응 개념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이 친구들. 연음이 음운의 변동 아니라는 거 잘 모르는 거야. 첨가에 니은 첨가만 있다라는 거 잘 모르는 거야. 요거 한번 분석해봐봐. 틀린 친구 있으면. 그 다음 2번 모평에서 17번에 4번을 답으로 골랐거나 25번에 1번이 답인데 1번을 제끼고 밑으로 내려간 친구라면,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이때 또 이걸 고른 친구라면 이 친구 문학 풀 때 주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험지 분석해 봐봐. 약간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거든.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거든. 그리고 2번 모평에 19번에 1번 선지를 선택을 했는데 요런 걸 고른 친구가 있어. 이거나 이거를 고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문제 풀 때 큰 전략 없이 약간 이 문제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그 발문을 풀 때 전략, 선생님이랑 모든 팁 강의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거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법 없이 그냥 키워드만 조합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친구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29번에 3번을 고른 학생이 있다면, 답이 3번이 아니었죠. 네, 3번을 고르는데 이때 또 이걸 골랐다면 지문과 달라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요거 한번 보기랑 자기가 골랐던 선지 한번 비교해 봐봐. 그리고 30번 문제 골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틀렸고 이것도 틀린 학생은 이런 지문 보기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지. 지문, 선생님이랑 왜 우리 보기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연습하잖아. 모든 팁에서도 연습하고 논리적 구조 독해에서도 연습하고, 선생님이랑 계속 보기 문제 체계적으로 푸는 연습하는데 그런 연습 없이 이렇게 보기 후 선지 후 이렇게 내려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친구들. 34번인데 이거를 틀린 친구라면 연시조, 선생님이 강의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어. 신먹 강의 때 연시조는 유기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여기에 왔는데 여기 있는 애가 여기를 왔을 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연습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게 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41번 틀렸는데 이게 틀린 학생들 한번 비교해봐. 이런 친구들은 동어치환을 파악하는 연습이 좀 덜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니까 지문을 볼 때 자꾸 눈으로 보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눈으로 보지 뭘로 봐? 눈으로 보면서 뭘 같이 생각해. 수능에서 3에서 1로 가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해? 머리 안 쓰면 안 돼. 무조건 머리 써야 돼. 실제 이번 시험을 봐서도 알겠지만 지금 계속 그거 반복되잖아. 뭐 계속 반복되더라? 매력적 오답 만들어놓은 패턴. 1에서 그것 때문에 1에서 이게 답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에서 이게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야. 이 연습,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돼. 선생님이랑 모든 팁 강의나 파이란 강의에서 계속 같이 진행할 강의들이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찍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 1번은 1에서 이게 답이야. 2번은 1에서 이게 답이야. 그럼 해설지에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답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 라고 해설 강의를 찍을 거야. 근데 내일 찍을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기가 분석을 그만큼 했으면 좋겠어. 원래 날로 먹잖아? 그 금방 잊어버려. 그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노력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노력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 세상에 헛된 경험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먼저 분석을 자기가 좀 치열하게 분석 좀 해. 알니? 내 명언 알지? 지난주 현강에서 우리 같이 했던 거. 6평 오답 정리 안 하면 수능 오답 정리한다. 생각하고 6평을 꼼꼼하게 오답 정리한 다음에 너의 오답 정리를 한 그 치열한 흔적이 남아있는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